세월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것을 저는 남편 영감의 빈자리가 커져갈수록 더욱 절감하고는 했습니다. 영감이 그리도 훌쩍 저를 두고 떠나버린 지도 어언 3년.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그림자처럼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으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명석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함께 살자고 간청하기 시작한 것이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서 적적하게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가까이 모시고 싶고요. 명석이 녀석은 어릴 적부터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외아들이라 행여 기죽을까, 엇나갈까 노심초사하며 키웠는데 다행히 반듯하게 잘 자라주어 늘 고맙고 대견했지요. 그런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옆에서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명석 씨랑 저랑 둘 다 어머님 모시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의 모습이 그때는 어찌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긴 그때까지 며느리는 제게 깍듯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곧잘 찾아와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이따금씩 느껴지는 어색함이나 계산적인 듯한 눈빛은 그저 제 기분 탓이려니 요즘 젊은이들이 다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러려니 애써 넘기곤 했습니다.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명석이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니 이제는 며느리도 내 식구처럼 생각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에서의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라고 해봐야 제 살림살이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으니 그리 번거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명석이와 며느리는 제 안방은 그대로 두고 건넌방을 자기들 침실로 꾸몄습니다. 처음 며칠은 북적이는 집안 분위기가 낯설기도 했지만 이내 적응이 되더군요. 아침이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에 물론 제가 더 일찍 일어나 국이라도 한 속 끓여 놓는 날이 더 많았지만요. 저녁이면 퇴근한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사람 사는 정이겠지. 영감은 없어도 아들 내외가 있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노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희미한 기대를 품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합가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구석구석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석이와 며느리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젊은 사람들이니 주말 아침에는 늦잠도 자고 싶을 테지요. 제가 부지런을 좀 떨면 어떻습니까? 한참 청소에 열중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냐, 잘 잤니? 날이 좋아서 청소 좀 하고 있었다.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요. 근데 어머님, 오늘 저녁은 따로 안 차리셔도 돼요. 저희 엄마 생신이라 명석 씨랑 밖에서 식사하고 올 거거든요.
명석 씨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해서요.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는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드려야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화장대 앞에 앉아 곱게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생신이라니 당연히 축하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야 마땅하지요. 저도 사돈 내외분들과는 몇 번 식사도 하고 왕래도 하며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 그러냐? 사부인 생신이시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그럼 너희들이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오너라. 사부인께 내 안부도 꼭 좀 전해주고. 저는 진심으로 사돈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어머님 안부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명석 씨한테도 엄마한테 선물 두둑이 하시라고 했어요. 딸이랑 사위 노릇 톡톡히 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배어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친정 부모님 생신을 챙기겠다는데 나무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명석이가 장모님 생신까지 저리 챙기는 것이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아내의 가족도 제 가족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지. 속으로 아들 녀석을 칭찬하며 저는 하던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가 뻐근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아 찬밥에 김치를 꺼내놓고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하니 따로 음식을 할 필요도 없었고 마침 냉장고에 며칠 전 끓여두었던 된장찌개자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을 벗삼아 꾸역꾸역 밥 한 술을 뜨는데 문득 며느리가 말한 좋은 데라는 곳이 어디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사돈네 형편도 그리 나쁘지 않으니 꽤 괜찮은 식당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꽤 깊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듯한 아들 녀석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녁을 거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하실까봐 거실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는구나. 늦었네. 사부인 생신 잔치는 잘했고? 제 물음에 며느리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다가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그애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은은한 술 내음이 풍겨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주 그냥 최고였어요. 명석 씨가 글쎄 강남에 있는 엄청 유명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지 뭐예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방도 다 따로 되어 있고 음식 하나하나가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좋았더냐. 네, 1인분에 10만 원도 훨씬 넘는 코스였는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명서방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본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다니까요. 명석 씨가 또 센스 있게 용돈 봉투까지 두둑하게 챙겨드렸더니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어머님도 한번 모시고 가야 하는데 거기는 워낙 비싸서 자주는 못 가겠더라고요. 호호. 며느리는 숨도 쉬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잘 벌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다니는 것이 부모로서 기쁘지 않을 리 없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명석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며느리 옆에 서 있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래, 사돈 내외분께서 기뻐하셨다니 잘 됐구나. 너희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사돈의 화려한 생신상과 제 초라한 저녁상이 자꾸만 교차하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것이다.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서운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서름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렇게 사돈의 생신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만큼이나 부산스럽게 아침부터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조차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현관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라도 하나 쳐 있을까 아니면 작은 메모라도 붙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깨끗한 달력은 그저 무심하게 오늘의 날짜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명석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회사로 향했고 며느리는 제가 아침상을 물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느지막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제 생일에 대한 어떤 기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이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천불이 일었다 식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 게다. 자식들이 다 제 살기 바쁜 세상인데 늙은 어미 생일 하나 기억 못한다고 해서 야박하다 할 것은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씁쓸하게 올라오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거의 넘어가고 어둠이 창밖을 물들릴 무렵 며느리가 제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며칠 전 제가 장을 보러 갔을 때 할인 판매 코너에서 보았던 즉석 카레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지를 제 무릎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녁으로 데워 드세요. 오늘 생신이시라면서요?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지 뭐예요. 명석 씨도 요즘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통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봐요. 외식이라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준비하기도 그렇고, 아, 맞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명석 씨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제가 아주 근사한 데로 알아볼게요. 그녀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며 가볍게 하품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생일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고작 2, 3분 카레 한 봉지라니요. 며칠 전 사돈의 생신에는 1인분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한정식 코스를 대접했다던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말입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간신히 삼키며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주말이라면 명석이도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알아서 좋은 곳으로 정해보렴.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신락 같은 기대와 함께 깊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하고는 제 방을 나섰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칼에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봉지 위에 인쇄된 먹음직스러운 칼의 사진이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체념 반으로 기다렸던 주말은 허무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흘러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머리도 매만지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외식 약속을 상기시킬 요량으로 거실을 서성이며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명석이와 며느리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잠옷 차림으로 각자의 방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제 생일이나 외식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기대앉아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시시껄렁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연신 키득거렸고 오후에는 오랜만에 영화나 한 편 보고 올게요라며 둘이서만 훌쩍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애써 차려입으려 했던 외출복을 다시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아들 내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제가 조심스럽게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며느리는 방문 틈으로 얼굴만 빼꼼 내민 채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 이따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 먹을게요. 어머님도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제 생일 외식 약속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잊힌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먼저 오늘 외식하기로 한 것은 어찌 되었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잊어버린 것이라면 제 물음이 그들에게 괜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요. 아니, 어쩌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변명이나 혹은 또 다른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래, 젊은 것들이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그랬을까.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속 좁게 이런 것까지 마음에 담아두면 못 쓴다. 하며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서운함과 배신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차가운 앙금처럼 가슴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어릴 적 명석이는 제 생일이면 용돈을 모아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사다 주던 아이였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며 부엌에서 부산을 떨던 그 따뜻했던 기억과 지금의 이 냉랭한 현실이 자꾸만 겹쳐지면서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쓰디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3분 카레의 그 밍밍하고 인공적인 맛이 며칠 동안이나 제 입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창밖으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제 마음도 저 비처럼 한없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주말이 지나고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생일의 소동도 잊힌 외식의 약속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낮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마음의 실타래는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밤이면 어김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부쩍 늘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리 눈을 감고 양을 세어 보아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넌방, 그러니까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가 사용하는 방에서 희미하게 두렁거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그들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방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의 방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제 귓가로 스며들어왔습니다. 호기심보다는 불길한 예감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역시 장모님께는 우리가 깍듯하게 잘해야 한다니까. 당신도 이번에 봤지? 통 크게 용돈으로 500만 원이나 주신 거 말이야. 아이고, 그런 장모님이 세상에 또 어디 계시겠어? 정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니까. 아들 명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소 상기된 듯한 그 목소리에는 감탄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돈이라니, 그것도 자그마치 5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사돈 어른께서 아들 내외에게 주셨단 말인가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게 매달 나오는 푼돈 연금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통이 크신데요. 여기저기 가지고 계신 건물도 여러 채에 얼마나 여유로우신 분인데. 그에 비하면 아휴, 시어머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낡은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연세도 있으셔서 언제 갑자기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솔직히 우리 엄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싹싹하게 굴면서 더 신경 써서 잘해야 한다고요.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더 푸짐하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오빠 사업하는 것도 엄마가 뒤에서 다 밀어주고 계신 거.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껏 교태를 부리듯 가늘고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이 집 한 채가 전부인 늙은 시어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귀찮은 존재라니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이 보금자리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달랑 한 채의 낡은 집이자 제가 죽고 나면 자연스레 자기들 차지가 될 콩고물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장이 마치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것처럼 쿵쾅거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대화가 이어졌으니까요. 며느리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더욱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여보, 주말에 우리 엄마 모시고 갔었던 그 일식집 있잖아요. 와, 거기 정말 최고였죠? 회도 얼마나 신선하고 분위기도 끝내주던지.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다음에 또 거기 모시고 가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사드려야죠. 그 말에 아들 명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래. 장모님이 워낙 일식을 좋아하시니 우리가 자주 모셔야지.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일품이었으니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 그때 우리 엄마랑 외식하기로 했던 거 취소하고 장모님 모시고 그 일식집 가길 정말 잘했어.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솔직히 우리 엄마는 뭘 드셔도 그냥 그러려니 맛있는지 맛없는지 별 말씀도 없으시잖아. 괜히 비싼 돈 쓰면서까지 우리 엄마랑 밥 먹을 필요 뭐 있겠어. 돈만 아깝지. 그 돈으로 장모님 좋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사드리는 게 훨씬 남는 장사 아니겠냐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생일 외식을 약속했던 바로 그 주말, 저를 까맣게 잊은 척하며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했던 약속을 파렴치하게 짓밟고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보란 듯이 값비싼 일식집에서 호사를 누렸던 것입니다. 엄마는 뭘 드셔도 그냥 그러려니 하신다고요? 돈 아깝게 엄마랑 밥 먹을 필요 없다고요? 그것이 제가 한평생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아들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를 외면한 것이 그저 젊은 날의 무심함이나 건망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이기적인 계산 속에서 비롯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무시와 외면이었던 것입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나지막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그 밤에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제 귀에 섬뜩하게 박혀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주고받았던 그 잔인한 말들이 마치 귓가에 모처럼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시어머니, 달랑 집 한 채, 엄마랑 안 먹길 잘했어. 돈 아깝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쉴 새 없이 쑤셔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명석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생과 서름, 이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 허드렛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고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 모든 헌신과 사랑을 이토록 하찮게, 아니 오히려 귀찮고 성가신 것으로 여길 줄이야. 온몸이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부들부들 떨려왔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처절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진 세월을 견뎌왔던가 하는 허탈감과 자괴감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희미하게 터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합가 이후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필름처럼 되짚어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할 때 스치듯 보여주었던 미묘한 표정의 변화들, 아들 녀석의 어색하기 짝이 없던 침묵, 가리고 저를 향한 그들의 은근하고도 지속적인 무시와 소외. 그 모든 것이 그저 제가 나이 들어 예민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 혹은 언젠가는 치워야 할 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돈의 생신날 그 화려하고 값비쌌던 한정식 만찬과 제 생일에 초라했던 3분 카레 한 봉지는 단순한 식사의 질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라는 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그들의 냉정한 평가이자 철저한 차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파렴치한 위선과 소름 끼치는 기만을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방안이 환하게 밝아올 무렵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연한 결심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을 팔아버리자.
이 집은 제 젊음과 남편과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집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들 명석이에게 물려줄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제 죽음까지도 계산해 넣고 있는 저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가식적인 효도에 속아 넘어가며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연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짓밟힌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고,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서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들끓던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으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굳건하고도 단단한 각오를 다지는 결연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의 얼굴은 지극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간밤에 자신들이 나눈 그 끔찍한 대화가 제 가슴에 얼마나 깊고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지요.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들 내외가 각자의 출근 준비로 분주한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낡은 외투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어디 가시게요? 오늘 노인정은 쉬는 날 아니에요? 화장을 하던 며느리가 거울 너머로 저를 쳐다보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응, 그냥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시내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그런다. 제 무심한 대답에 며느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다시 자신의 얼굴에 분칠을 하는데 열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랜만에 친구라도 만나러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에 위치한 동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신뢰할 만하다는 평판을 듣는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중개인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벽에는 각종 부동산 매물 정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찾아주셨네요. 어떤 일로 문의하시겠습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좀 내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중개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되찾고는 저를 안쪽 상담석으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저는 집의 주소와 대략적인 평수,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매매 조건들을 간략하게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매매 과정은 저희 아들 내외는 전혀 모르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말에 중개인은 잠시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깊이 이해했다는 듯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뜻에 맞춰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그의 차분하고도 확신에 찬 말투에서 저는 왠지 모를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수십 년 동안 보관해 두었던 빛바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집문서와 제 인감도장,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문서를 펼쳐보자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고생하며 이 작은 보금자리를 처음으로 장만했을 때의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집을 제 손으로 직접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미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모아두었던 제 개인 비상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작은 서점에 들러 부동산 관련 책자와 인근 지역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 매물 정보를 담은 생활정보지를 몇 부 사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방에 홀로 앉아 인터넷으로 앞으로 제가 살아갈 작고 아늑한 거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매매대금으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어렴풋이나마 세워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고 그 후로 몇 번인가 집을 보러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장에 장 보러 간다거나 오랜만에 옛 동물을 만나러 간다는 등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잠시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어머님, 요즘 부쩍 외출이 잦으시네요. 안색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신 것 같고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라며 넌지시 떠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나이가 드니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가끔 이렇게 바깥바람이라도 쏘이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구나라며 태연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눈치 없고 어리석은 그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긴장과 기대 속에서 며칠이 더 흐르고 제 은밀한 계획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생각보다 훨씬 유능했고 무엇보다 제 입장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잠재적 매수자들을 물색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과 조심스럽게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물밑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동안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안락한 일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출근하고 저녁이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태평한 모습은 오히려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망설임마저 깨끗이 지워버리고 제 결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복에만 겨워 나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했지만 나는 너희의 그 거짓된 평화를 내 손으로 끝장내리라. 그런 다짐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최종적인 계약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머님, 드디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매수자분께서 제시하신 조건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금을 받고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시간 맞춰 나와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짊어지고 온 무겁고도 질긴 멍에를 벗어던지기 직전의 해방감 같은 것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고상한 빛깔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도 정성껏 빗어 단정하게 쪽을 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각자의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도착하니 매수자와 중개인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중개인이 미리 준비해 온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으로 직접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던 이 집을 떠나보낸다는 진한 아쉬움과 동시에 억압과 무시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짓밟혔던 제 자존심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계약금은 즉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되었고 잔금 지급일과 이사 날짜도 한 달 뒤로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날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넓고 정든 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둘러앉아 먹는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식탁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도 올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명서가, 그리고 아가야. 제 나지막한 부름에 거실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숨을 고른 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집을 정식으로 팔았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명석이는 손에 들고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힘없이 떨어뜨렸고 녀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껌뻑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혼자서 저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집을 파셨다고요? 저희더러는 그럼 당장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니, 이건 무효예요. 무효라고요. 며느리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금세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찬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 명석이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싸늘하고도 냉정한 눈빛으로 그들을 차례로 쏘아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난? 내가 지금 너희 눈에는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리고 무효? 이 집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직접 떼어보거라.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란 말이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그것이 왜 무효라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에게는 정확히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너희들 집 모두 빼서 깨끗하게 나가거라.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도 통쾌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한 이후 우리 집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아니 폭풍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며느리는 제 방 문지방이 닳도록, 아니 닳아 없어질 정도로 드나들었습니다. 새벽이건 한밤중이건 가리지 않고 제 방문을 두드려대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첫 번째 수순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제발 이 집만은 저희 나가서 살 집 구할 능력도 없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내치시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라며 눈물 콧물 다 짜내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습니다. 그녀의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눈물에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못 들은 척, 안 보이는 척 외면으로 일관했습니다. 며칠간의 눈물 공세가 통하지 않자 며느리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과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명색이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아들 내외를 이렇게 비정하게 내쫓으시면 천벌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명석 씨, 당신도 뭐라도 좀 해봐. 당신 엄마가 지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 보여?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며느리는 집안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갖 가재도구를 집어 던질 듯이 광분했고 그 불똥은 어김없이 명석이에게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결심이 얼마나 바위처럼 단단한지 뼈저리게 알아차린 명석이는 그저 파리한 얼굴로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내의 히스테리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일말의 체념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바락과도 같은 애원과 협박, 그리고 이성을 잃은 분노의 몸부림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색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며 제 결정이 얼마나 지독하게 옳았는지를 매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저를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며칠 뒤에는 자신의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어른 내외까지 대동하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을 앞세워 저를 압박하고 회유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사돈어른은 제 앞에 정중하게 무릎까지 꿇고 앉아 사부인, 아이고,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아직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사부인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보아서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집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명석이 서방이랑 저희 딸아이 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시키고 앞으로 사부인께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단단히 가르치겠습니다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두 분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 일은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키는 것이지 사돈댁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단호하고도 추상 같은 태도에 사돈네도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일말의 분노마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마침내 저와 아들 내외의 운명을 가를 이삿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불러놓은 이사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 단출한 짐들을 차곡차곡 새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 얻은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평수는 예전 집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남향이라 햇볕이 아주 잘 들었고 아담하지만 예쁜 꽃들을 심을 수 있는 작은 베란다까지 딸려 있어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고 더 이상 그 누구의 간섭이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저만의 해방구요.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깨끗하게 청소된 새집 거실 바닥에 홀로 편안히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오후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도 질긴 멍에가 한순간에 쑥 벗겨져 나가는 듯한 후련함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잔잔한 파도처럼 제 마음속으로 밀려왔습니다.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결코 슬픔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되찾은 제 삶에 대한 벅찬 감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는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반면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가 그 집에서 떠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고도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된 이삿짐 센터조차 부르지 못했는지 아니면 부를 돈조차 없었는지 허름하고 낡은 용달차 한 대에 자신들의 몇 안 되는 살림살이를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아무렇게나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며느리는 잔뜩 부어오른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연신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넋두리인지 원망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석이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며 담배 연기만 뻐끔뻐끔 내뿜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 집으로 떠나기 위해 그들이 살던 집, 아니, 이제는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의 집이 된 그곳의 대문 앞을 지나갈 때도 그들은 제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제가 차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들이 떠난 집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이 급하게 빠져나간 자리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들로 어지럽고 황량했습니다. 그들의 암담한 앞날이 바로 저러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아들 내외는 결국 며느리의 친정, 그러니까 한때는 건물도 여러 채에 돈 걱정 없이 여유롭다고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그 사돈댁의 도움으로 시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겨우 전세를 얻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성질머리에 얼마나 친정 부모에게 읍소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을지는 불보다 뻔한 일이었지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더니 결국 또 그렇게 남에게 기대어 빌부터 사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그런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 보금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만 있었던 작은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을 건 아담한 반찬 가게를 여는 것이었지요. 평생을 주부로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손맛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준 얼마간의 유산과 이번에 집을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미천 삼아 동네 상가 한쪽 귀퉁이에 있는 아담한 가게를 덜컥 계약했습니다. 간판 디자인도 제가 직접 골랐고 가게 내부를 꾸미는 소소한 일들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각처럼 쉽지 않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과 희망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고 즐거웠습니다. 가게 이름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지었습니다. 기교나 장깨가 아닌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변치 않는 믿음이 제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소박하고 정겨운 간판을 내건 제 반찬 가게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동네의 수많은 가게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업한장과 채소 시장을 직접 돌며 제 눈으로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만을 깐깐하게 골랐고 그렇게 구해온 재료들을 가지고 밤늦도록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았고 모든 양념은 예전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제 손으로 직접 담근 장과 효소들을 사용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직과 신뢰를 파는 것이 저의 변치 않는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혹은 지나가던 길에 한두 가지 반찬을 사가던 손님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반찬의 깊고도 깔끔한 맛에 단번에 반에 하나둘씩 단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쩜 이렇게 반찬 맛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정말 옛날 저희 친정 엄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라거나 요즘 세상에 이렇게 조미료 안 쓰고 정성으로 만든 반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사장님 가게는 정말 보물 같아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손님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밤샘 작업으로 지쳐있던 제게는 그 어떤 피로의 복제보다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워서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제 가게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줄 서서 사 먹는 반찬 가게로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블로그나 지역 맘카페 같은 곳에도 인생 반찬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멀리 다른 도시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점심시간 전후로는 가게 앞이 마치 명절날 장터처럼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믿을 만한 직원도 2명이나 새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에 몸은 녹초가 되어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가토록 맛있게 먹어주고 또 찾아주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제 인생에서 큰 보람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에는 매달 제법 두둑한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제 능력과 노력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짜릿한 성취감과 함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당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인지 저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북새통이 한 차례 지나가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저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들 명석이었습니다. 녀석은 몇 달 전에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잔뜩 주눅이 든 모습으로 마치 죄인처럼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철 지난 과일이 몇 개 담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가게가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듣던 대로 손님도 정말 많으시고요. 명석이는 마치 남의 가게에 처음 방문한 손님처럼 지극히 어색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가 이곳은 어쩐 일로 찾아왔냐?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더냐?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예리하고도 차가운 시선으로 녀석의 속내를 꿰뚫어 보듯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가게가 동네에서 그렇게 잘 되신다고 주변 분들이 다들 칭찬이 자자하시기에 저도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별건 아닙니다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이라 조금 사와봤습니다. 녀석은 들고 있던 그 초라한 과일 바구니를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듯 계산대 한쪽 구석에 슬그머니 올려놓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궁상맞고 처량해 보이던지 예전에 저를 하대하며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하게 굴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구경 잘했으면 이제 그만 가보거라. 너도 보다시피 내가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이다. 손님들 기다리시게 할 수 없으니 저는 녀석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싸느라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석이는 제 냉랭하고도 매몰찬 태도에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리더니 결국 네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들르겠습니다. 라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남기고는 풀이 죽어 힘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작고 초라해진 등 뒤로 제가 언뜻 본 것은 깊은 부러움과 쓰디쓴 후회, 그리고 어쩌면 일말의 구차한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그림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녀석의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거나 연민을 느끼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얻은 수입으로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저는 하루하루 새롭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믿음직한 직원들에게 가게를 잠시 맡기고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옛 친구들과 따뜻한 온천으로 며칠씩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평소 마음속으로만 동경해왔던 서예나 민화, 가야금 같은 것들을 배우러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문화센터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활기와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의 소식은 아주 간간히 마치 바람결에 실려오듯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사돈댁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것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그 못된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명품을 사들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과시하기를 좋아했지만 모든 경제권을 틀어준 사돈의 매서운 눈치를 보느라 예전처럼 자유롭고 방탕하게 생활하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명석이 역시 집안에서는 장인 장모의 위세에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밖에서는 처가살이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끙끙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하루하루와 저의 평온하고 풍요로운 일상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저는 제가 내렸던 그 어렵고도 고통스러웠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하고도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매 순간 더욱더 절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평화롭고도 보람찬 나날이 계속 이어지던 어느 늦가을,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그런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한창 손님들을 맞이하며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집 바로 앞집에 살면서 저와 허물없이 지냈던 순이 엄마가 헐레벌떡 마치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서로 바빠 뜸하게 만났던 터라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그녀의 잔뜩 상기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이런저런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숨을 고르기를 기다린 후 제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순이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언니, 혹시 들으셨어요? 그 명석이네 처갓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어른 댁에요. 정말이지 입에 담기도 무서운 아주 큰일이 생겼다지 뭐예요. 큰일이라니? 갑자기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사돈댁이라면 그래도 꽤나 잘 사는 집 아니었니? 저는 짐짓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물었지만 순이 엄마의 심상치 않은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이고, 언니 말도 마세요. 글쎄, 사돈어른께서 평소에 그렇게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는데 아주 가까운 친척의 사업에 거액의 보증을 덜컥 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믿었던 친척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돈어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이 한 푼도 남김없이 몽땅 다 은행으로 넘어가게 생겼다지 뭐예요. 강남 요지에 있던 그 번듯한 상가 건물들도 그렇고 지금 살고 계신 그 호화로운 아파트까지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갈 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래요.
순이 엄마가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때는 강남의 건물도 여러 채의 돈 걱정은 평생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여유롭다며 며느리가 입만 열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던 그 사돈댁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니요. 저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세옹지 마라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지만 이렇게까지 극적이고도 처참한 몰락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 주변에서 그것도 저와 질긴 악연으로 얽혔던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돈댁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는 한치의 인정사정도 없이 사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살던 그 호화롭고 넓은 아파트 현관문에도 차갑고도 냉혹한 빨간색 경매 딱지가 보란 듯이 나붙었습니다. 당연히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가 사돈의 도움으로 얻어 살고 있던 그 번듯한 아파트 역시 무사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집 또한 애초에 사돈의 명의로 되어 있었거나 혹은 사돈이 막대한 전세금을 대신 내주었을 테니 사돈의 재산이 모두 거덜난 이상 고스란히 은행에 넘어가거나 당장이라도 길거리로 쫓겨나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하며 온갖 사치와 허영을 일삼고 심지어는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그들이 이제는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량하고도 비참한 신세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던 건물주 엄마는 이제 알거지가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덕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던 그들의 위태로운 둥지는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더니 하는 서늘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사필귀정.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공평하고도 무섭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똑똑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제 눈에는 그보다 더한 피눈물이 흐르게 되는 법이지요. 젊은 날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퍼부었던 그 수많은 날카로운 모욕과 차가운 멸시, 그리고 제 하나뿐인 아들 명석이의 믿을 수 없는 배신과 소름 끼치는 기만이 마치 어제 일처럼 제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순간적인 안위와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짓밟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자신들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허영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사상 누각 위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가게 창밖으로 힘없이 떨어져 뒹구는 가을 낙엽들을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며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피할 수 없는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비록 고되고 힘들었지만 정직한 땀과 진실한 노력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반석 위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위태롭고 불안한 허영과 거짓된 기만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래성은 결국 한 줌의 바람에도 힘없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사돈댁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동네 전체에 파다하게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싸늘한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가게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막 무거운 셔터문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가게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을 터인데 이상하다 생각하며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두 사람의 형체를 살펴보니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으면서도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작은 쪽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초라하고도 남루하기 짝이 없는 행색의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가 마치 길 잃은 강아지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온갖 값비싼 명품 옷과 번쩍이는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며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거만하게 굴던 며느리는 이제는 유행이 한참이나 지나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해진 낡은 옷가지에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명석이 역시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아래로는 깊은 절망과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제 가게를 찾아왔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처량하고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예전에 그 오만하고 당당했던 기운은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차갑고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자 며느리가 먼저 제 앞으로 다가와 힘없이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제 다리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나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생각이 너무나 짧아서 어머님 마음이 그렇게나 깊이 상하신 줄도 모르고 그저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방자하게 굴었던 것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드립니다. 어머님, 제발 이 못난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님, 저희는 이제 정말로 갈 곳도 의지할 곳도 단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아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며느리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땅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울부짖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때는 제 앞에서 그렇게나 기고만장하고 천하에 무서울 것 없이 싹수 없게 굴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한 마리 미천한 미물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명석이도 차마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며느리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는 땅바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천하의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그 하늘 같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어머니를 외면하고 실망시켜 드렸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 다 제 못난 불찰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입니다. 제발 이 못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저희를 외면하시면 저희는 정말로 끝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로 얼룩진 애절한 하소연은 처절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역겹고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전에 어리석고 마음 약했던 저였다면 제 하나뿐인 아들의 저런 비참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저도 모르게 그들의 더러운 손을 덥석 잡아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진하고 물러터졌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거짓된 눈물과 위선적인 사과 뒤에 교활하게 숨겨진 시커먼 계산과 이기적인 속셈을 너무나도 똑똑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하고도 냉정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한자 한자에 제 모든 분노와 경멸을 담아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너희가 내게 따뜻한 밥 한 끼는커녕 3분짜리 즉석 카레를 내던지듯 건넸을 때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나의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논하며 나의 죽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에 넣고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이 정든 집에서 내쫓지만 않았지 실상은 벌레 보듯 없는 사람 취급하며 그토록 철저하고 악랄하게 외면했을 때 이미 너희는 내게 자식으로서의 인연도 인간으로서의 연민도 모두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갈 곳 하나 없이 처지가 궁색해지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보잘것없는 늙은 어미가 생각하더냐? 내게 너희는 이미 죽어 없어진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당장 내 가게에서 내 눈앞에서 깨끗이 사라지거라.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2번 다시는 내 앞에 그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온정이다. 제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말에 아들 내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요란하던 울음소리도 순간 뚝 그쳤고 명석이는 고개를 더욱더 깊이 땅바닥에 처박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왔던 길을 비틀거리며 되돌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추운 밤바람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 어떤 후회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의로우며 또한 통쾌한 심판이었으니까요. 아들 명석이와 며느리가 제 가게 문 앞에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눈물로 용서를 빌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간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애써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든 어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신경 쓰거나 마음 아파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그들에게 뿌렸던 사랑과 헌신을 그들이 처참하게 짓밟았듯이 그들 역시 자신들이 과거에 저에게 뿌렸던 그 모진 업보의 씨앗에서 싹탄 쓰디쓴 절망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고 그 어떤 죄책감이나 일말의 연민조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영혼을 오랫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남은 검은 응어리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 버린 듯한 전에 없이 가볍고도 충만한 해방감만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내렸던 모든 선택이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자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가슴 깊이 확신했습니다. 저의 작은 어머니의 손맛 반찬 가게는 마치 제 새로운 삶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번창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맛에 대한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가게 문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의 발길로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가게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 사는 정겨운 이야기 소리로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예전에는 정말이지 꿈도 꾸지 못했던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홀몸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아주 작은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라 그 규모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미력한 능력 안에서나마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온정과 희망의 씨앗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이고 보람인지 저는 하루하루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동네의 젊은 청년들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고, 그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야만 진정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귀한 진리를 저는 제 삶의 가장 빛나는 황혼역에 비로소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백화점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게 입점 제안을 해오거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솔깃한 제의도 여러 번 들어왔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제 손길이 직접 닿지 않고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음식은 만들고 싶지 않았고, 눈앞에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표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의 자유롭고도 주체적인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긋한 야생 국화차를 마시며 창밖에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하고, 낮에는 정든 제 가게에서 오가는 손님들과 살가운 정을 나누며 맛있는 반찬을 만듭니다. 저녁이면 마음 맞는 오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러 가거나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저만의 고요하고도 풍요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주말이면 카메라 하나 둘러매고 가까운 산이나 바다로 훌쩍 사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으로만 동경해왔던 가야금이나 수묵화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다니며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제 얼굴에는 어느새 환하고 건강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풍요로웠습니다. 아주 가끔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지나온 제 아팠던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아들 내외의 그 모질고도 잔인한 배신과 뼈아픈 기만을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예전처럼 바보같이 살아갔더라면 지금의 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가슴치는 서름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숨막히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한 줄기 용기를 내어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고, 그 어렵고도 고통스러웠던 용기는 제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눈부시게 새로운 행복과 값진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른 아침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제 소중한 가게 창가에 편안히 앉아 갓 내린 향긋한 원두커피 한 잔을 음미합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온전히 저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시간이 저는 참으로 소중하고 좋습니다.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월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흔적으로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그 두 눈빛만큼은 젊은 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깊으며 자신감과 지혜로움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잔잔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르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진정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나누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이 말입니다.